내년같이 게으른 것은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 썩 꺼지거라. 시댁에서 쫓겨난 거구의 며느리가 길바닥에 나앉던 날이었습니다. 언니, 길바닥에서 자지 말고 우리 집 가서 자. 충청도 임천 잠만 잔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녀를 걷어준 건 고작 7살 고아 소녀였지요. 저 둘이 밀어먹기 딱 좋구먼.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허나 며칠 뒤 그 두 사람이 조선 장터의 물가를 손바닥 위에 쥐락펴락하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보다리가 거대한 대문 밖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졌고 며느리 단사가 흙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크게 코를 골며 잤다는 이유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시부모에게 불순한 며느리를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약이라는 엄격한 법도가 있었기에 단사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눈물만 훔쳐야 했지요. 굳게 닫힌 대문을 원망스레 바라보던 그녀는 바닥을 벅벅 긁는 소리가 나도록 집신을 끌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걷던 단사는 충청도 임천 장터 외곽의 굽은 길가에 다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를 한탄할 새도 없이 밀려오는 큰 피로에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삐거덕 덜컥 낡은 술에 끄는 소리가 귓가를 스칠 무렵 버려진 향교에서 홀로 지내는 7살 고아 아란이 단사를 발견했습니다. 아란은 제 몸집보다 큰 단사를 수레에 태우기 위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도록 끙끙대며 힘을 썼고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향교 마당까지 수레를 옮겼습니다. 찬 바닥에서 오들오들 떠는 단사를 보며 입술을 깨물던 아라는 자신의 낡은 치마를 훌렁벗어 덮어주었지요. 그러고는 찬바람을 막아줄 물건이 있을까 싶어 주변의 퀴퀴한 쓰레기장을 바스락거리며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던 아란의 손끝에 나무 토막 하나가 툭 걸렸습니다. 소매로 흙먼지를 닦아내자 측면에 나침반이 박혀있는 팔괘, 윤도 목침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민간에서는 잠자리 머리 방향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어 이처럼 나침반을 박은 목침을 귀하게 여겼으나 누군가 흠집이 낮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라는 젠걸음으로 달려가 단사의 무거운 머리를 번쩍 들어 목침을 괴어주었습니다. 목침이 미끄러지지 않게 집단을 덧대어 고정하다 보니 우연히 단사의 정수리가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해 고정되었지요. 잠자리가 편안해진 단사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달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수마에 빠진 그녀의 입에서 갑자기 명확한 발음의 쇳소리가 툭 튀어나왔지요. 내일 소금 배가 암초에 걸려 못 와. 눈을 번쩍 뜬 아란이 놀라 주춤거리자 단사는 다시 드르렁거리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단사의 몸속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코골이 소리를 듣던 아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아짐의 코 고는 소리가 꼭 겨울바람 맞은 빈 들판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임천 장터에는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경포구에서 오던 소금 배가 밤바다의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것인데 조선시대 상업에서 소금은 내륙 백성들의 생명줄과 같아 배 한 척만 가라앉아도 순식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 값이 치솟곤 했지요. 웅성웅성 거리는 탄식 소리가 장터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라는 동그랗게 커진 눈을 끔벅이며 헐레벌떡 향교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뚝 선 소녀는 간밤에 들었던 단사의 잠꼬대와 장터 소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단사의 잠꼬대가 장터 물가와 관련된 정확한 예언임을 확신한 소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남은 동전을 작은 손에 꽉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장터를 향해 쏜살같이 뛰어나갔지요. 7살 소녀의 눈에 장터의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그 시각, 향교에 홀로 남겨진 단사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7살 아라는 매일 밤 잠든 단사의 머리를 억지로 서쪽을 향하도록 꾹꾹 눌러 고정하고는 그 옆에 바짝 엎드려 붓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볼 아래 단사의 두툼한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소녀의 붓끝이 닭종이 위로 바쁘게 움직였지요. 사흘 뒤 집신 엮을 볏짚과 삼이 모조리 동이 나버려 거친 잠꼬대를 뱉어낸 단사가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허공을 향해 강하게 뿜어내자 아라는 단사의 코골이 소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기세를 먹물로 기록하여 장터 물가가 오르내리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조선시대 장터에서 상인들이 물가의 오르내림을 가늠하던 방식처럼 아라는 코골이의 높낮이를 척도 삼아 충청도 임천 장터의 거대한 물가 흐름을 단숨에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장터로 나간 아라는 헐값에 나온 볏짚과 삼을 모조리 사들여 낡은 수레에 한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무성한 버려진 향교의 뒷방문을 삐걱 소리가 나게 열고는 그 안에 사들인 집신 재료를 산더미처럼 조심스럽게 쌓아 남몰래 숨겨두었지요. 과연 사흘이 지나자 장터에는 집신 재료가 씨가 말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당장 길을 떠나야 활발이 묶여 흙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는 보부상들의 거친 탄식 소리가 장터 골목을 꽉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아란이 향교 뒷방 문을 활짝 열고 집신 재료를 내어놓으며 전국을 걷는 보부상들에게만 원래의 정가 그대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흉년의 물건을 사재기하여 비싸게 파는 매점 매석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당한 값만 받는 것이 진정한 상도라는 이치를 어린아이가 몸소 실천하여 큰돈을 거머쥔 것이지요. 묵직해진 헝겊 전대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엽전 소리를 들으며 아라는 충청도 임천 장터 어귀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주모, 여기 펄펄 끓는 소머리 국밥 10그릇 내어주셔요. 아라는 낡고 커다란 목기 쟁반 위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뚝배기 10개를 겹겹이 이고 장터 외곽에 후미진 빈민촌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찢어진 거적대기가 펄럭이는 움막 사이를 젠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며칠을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자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낡은 쇠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뜨끈한 고기 국물로 텅 빈 배를 채운 빈민들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아란에 앙증맞은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곧이어 장터 곳곳에는 단사와 아란의 은혜로운 선행이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이 훈훈한 소문을 전해 들은 전기수 모루가 장터 한복판에 큼지막한 멍석을 촤르륵 소리가 나게 깔고 낡은 부채를 쫙 펼쳐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장터마다 돌며 실감나는 목소리로 팍팍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던 직업 이야기꾼인 전기수는 단사를 향해 돈을 긁어 모으는 신통방통한 보살이라 묘사하며 연신침을 튀겼습니다. 모루는 평소에도 낡은 대나무 피리를 품에 달고 다니며 들쥐와 길고양이를 불러 모아 장터 어귀를 청소하기로 이름난 재주꾼이었는데 이날만큼은 피리 대신 부채를 쥔 채 목청을 높였지요. 모루의 구성진 가락과 손짓에 완전히 넋이 나간 상인들은 우렁찬 환호성을 지르며
멍석 위로 엽전을 짤랑짤랑 던져댔고 급기야 자신들끼리 단사, 마마 수호 모임을 결성하며 맹렬히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왁자지껄한 소동을 어두운 골목에서 싸늘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인근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객주 대행수 피조홍이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요동치는 원인이 꼬마 아란의 영악한 거래 때문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피조홍은 턱이 파르르 떨리고 두 볼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탕 소리가 나게 찻상을 내리친 피조홍이 험악한 인상을 팍 쓰며 덩치 큰 수아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그 버려진 향교로 기어가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밤낮으로 감시해라. 객주 방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탁한 음성 너머로 피조홍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버려진 향교의 지붕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남을 믿지 못하는 특유의 의심병을 지닌 피조홍은 자신이 직접 그 신통방통한 돈 버는 비법을 캐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값비싼 비단 두루마기를 훌렁벗어 던지고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임에도 발소리를 죽이려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향교 뒷담을 밟고 위태롭게 기어올랐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억지로 참아내며 기와지붕 위로 납작 엎드리자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군데군데 깨지고 이끼가 낀 기와장들이 그의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삐걱 소리를 내었지요. 조심스럽게 기와 한 장을 슬쩍 들어 올린 피조홍은 그 틈새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에 한쪽 눈을 바짝 가져다 대고는 방 안의 동정을 뱀처럼 집요하게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향교 방 안에서는 어린 아란이 해진 저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릴 때마다 방 안을 채운 희미한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였고 아란의 작은 손끝에서 바늘이 천을 통과하며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 바느질에 집중하던 아란의 귓가에 갑자기 천장 쪽에서 드르륵 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낡은 기와장을 긁고 지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지붕을 타는 소리라기에는 너무나 크고 묵직한 기척이었기에 아란은 바느질을 하던 손을 우뚝 멈추고는 고개를 살며시 들어 어두컴컴한 천장 틈새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천장에 벌어진 틈 사이로 미세한 흙먼지가 부스스 떨어져 내리는 것을 발견한 아란의 맑은 눈동자에 순간 서늘한 이체가 스치고 지나갔지요. 지붕 위에 불청객이 엎드려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영악한 아란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단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란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깃털처럼 가벼운 손놀림으로 단사가 베고 있던 딱딱한 나무 목침의 끝자락을 살며시 쥐고는 단사의 머리 방향이 방문 쪽을 향하도록 목침을 아주 미세하게 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평소 단사가 머리를 두는 방향에 따라 기륭화복을 점치고 재물의 흐름을 파악하던 그들만의 신비한 나침반의 방향을 지붕 위에 엿보는 자를 속이기 위해 완전히 엉뚱한 사방으로 비틀어버린 치밀하고도 은밀한 조작이었지요. 단사의 머리가 툭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를 잡자 아라는 치마폭을 여미며 무릎을 굽혀 누워있는 단사의 귓가로 자신의 작은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무말랭이 썩은 무말랭이. 아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귓속말은 마치 나비가 날갯짓을 하듯 아주 작고 은밀한 속삭임이었지만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서는 잠든 이의 무의식을 파고들기에 충분할 만큼 또렷한 진동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단사는 아란이 다가오는 낌새에 이미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입김이 귓가를 간지럽히자 몸을 뒤척이는 척 눈꺼풀을 굳게 내리눌렀지요. 잠결인 척 이불을 걷어차며 반대편으로 벌러덩 돌아 누운 단사는 갑자기 번쩍 눈을 반쯤 뜨더니 방벽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를 내지르며 가짜 잠꼬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썩은 무말랭이가 금값이 될 것이야. 그 우렁찬 외침은 낡은 향교의 대들보를 때리고 지붕 틈새를 뚫고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기와 위에 엎드려 있던 피조홍의 고막에 정확하게 꽂혀들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재물의 비밀이자 단사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뱉어낸 가장 순수한 하늘의 기밀을 직접 들었다고 착각한 피조홍의 뺨, 근육이 주체할 수 없는 환희로 미친 듯이 실룩거렸지요.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를 뻔하였으나 황급히 두꺼운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넓은 어깨를 덜썩덜썩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쾌재를 부르는 피조홍의 눈에는 이미 썩은 무말랭이들이 전부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자신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환영이 아른거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동이 트기가 무섭게 눈을 뜬 피조홍은 임천 객주마당으로 자신의 수하들과 발빠른 전령들을 몽땅 끌어모아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돈괴를 활짝 열어젖히고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보부상들에게 당장 파발을 띄워 조선 팔도에 널려있는 썩은 무말랭이를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지요. 본래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긴급한 군사나 행정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역참을 거쳐 말을 갈아타며 파발을 띄우는 제도가 있었는데 막대한 재력을 가진 피조홍은 뇌물과 돈의 힘을 빌려 이 국가의 파발망과 보부상 조직을 자신의 사적인 장사치 통신망으로 10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피조홍의 불같은 명령과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받아든 전령들은 엉덩이에 불이 붙은 듯 말을 집어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한양 땅을 향해 미친 듯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 피조홍이 운영하는 거대한 객주 앞마당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 올라온 썩은 무말랭이 가마니들이 어마어마한 산더미를 이루며 끝도 없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못해 내다 버리려던 시큼하게 썩어 문드러진 무말랭이들을 비싼 값에 사준다는 소문에 전국의 장사치들이 앞다투어 썩은 물건을 긁어모아 임천으로 실어온 것이었지요. 객주마당은 이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을 정도로 윙윙거리는 똥파리 떼가 들끓기 시작했고 가만히 틈새로는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썩은 물이 질질 흘러나와 마당의 흙바닥을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객주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진동시켰으나 피조홍은 코를 틀어주면서도 이 썩은 더미들이 곧 엄청난 금괴로 변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낄낄거리며 기분 좋은 웃음을 흘렸지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의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객주 마당에 산처럼 쌓인 썩은 무말랭이를 비싼 값에 사겠다고 찾아오는 상인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썩은 물에서 피어오르는 독한 구린내만이 더욱 짙어져 인근 장터의 손님들마저 헛구역질을 하며 발길을 뚝 끊게 만들어 버렸지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썩은 쓰레기 더미를 끌어안은 꼴이 되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침내 깨달은 피조홍은 다리의 힘이
풀려 마당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이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막대한 은전을 지불하며 기록해두었던 두꺼운 매입 장부를 북북 찢어 허공에 미친 듯이 집어던졌고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가 터질 듯이 악을 쓰는 처절한 절규가 악취 나는 마당 위로 메아리 쳤지요. 그렇게 피조홍이 길길이 날뛰고 있던 바로 그때 며칠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장사까지 망쳐버린 주변 상인들은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마침내 들고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다 못한 국밥집 주모와 포목점 상인 그리고 푸죽간 사내들이 저마다 손에 커다란 나무 바가지와 구정물통을 들고 피조홍의 객주 담장 너머로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이 썩어 문드러질 인간아,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우리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허공을 가르고 날아온 커다란 똥바가지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피조홍의 정수리에 퍽 하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방에서 오물과 똥물들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구정물을 뒤집어 쓴 피조홍은 썩은 무말랭이 더미 위로 처참하게 나뒹굴고 말았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렇고 역겨운 똥물을 뒤집어 쓴 피조홍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고 오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충혈된 눈동자 속에는 지독한 복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조홍은 소매에서 전대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은자 수십 냥이 짤랑거리는 쇳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충청도 임천 장터 뒷골목에서 악명 높은 왈패 10여 명을 불러 모은 피조홍은 얼굴에 들러붙은 썩은 무말랭이를 신경질적으로 떼어내며 핏대를 세웠지요. 이 은자를 줄 터이니 당장 저 향교로 쳐들어가 그 잘난 년놈들을 혼쭐 내놓아라. 비릿한 돈 냄새를 맡은 왈패들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낄낄거렸고 험악한 기세를 뿜어내며 바닥에 나뒹구는 은자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고는 쿵쾅거리는 거친 발걸음으로 향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왈패 10여 명이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향교 앞마당으로 들이닥치자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굵은 몽둥이로 낡은 나무 대문을 쾅쾅 내리치는 굉음이 마당을 흉포하게 울려 퍼졌고 왈패들은 당장이라도 문짝을 박살내고 뛰어들어갈 것처럼 짐승 같은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임천장터 어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기수 모루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재빨리 품에서 커다란 노쇠 징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청명한 징소리가 장터 한복판을 매섭게 뒤흔들며 울려 퍼지자 물건을 흥정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루를 향해 쏠렸고 모루는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목청을 높여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큰일 났소이다. 저 악독한 피조홍이 왈패 놈들을 풀어 단사 마마와 아란 아씨를 해치려 하고 있소이다. 모루의 피 끓는 외침이 장터를 휩쓸고 지나가자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국밥을 토렴하던 주모가 쇠국자를 바닥에 쨍그랑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포목점 주인 역시 값비싼 명주천을 미련 없이 내팽개치고는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뛰쳐나왔지요. 본래 조선시대에는 장씨가 크게 발달함에 따라 상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중이라는 끈끈한 동업자,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들은 관아와 긴밀히 얽혀 있을 만큼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감히 네 앞이라고 왈패 놈들이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당장 가서 우리 아씨를 지켜내자꾸나. 주모의 쩌렁쩌렁한 고함을 신호탄으로 삼아 장터 구석구석에서 상인,
수백 명이 본물 터진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신장수와 떡장수들은 저마다 커다란 횃불에 시뻘건 불을 붙여 들고 향교를 향해 물밀듯이 돌진했고 수백 개의 발이 흙바닥을 거칠게 구르며 내는 진동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을 뒤흔들었지요. 분노로 똘똘 뭉친 상인 공동체의 거대한 물결은 왈패들이 진을 치고 있던 향교 앞마당을 순식간에 겹겹이 에워싸 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상인들이 일제히 횃불을 치켜들고 내지르는 거대한 함성의 향교, 지붕 위의 낡은 기와들이 덜덜덜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요동쳤고 사방에서 일렁이는 횃불의 뜨거운 열기는 왈패들의 얼굴을 쿡쿡 달아오르게 만들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자신들을 완벽하게 포위한 엄청난 인파와 서늘한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한 왈패 대장은 그만 턱이 파르르 떨리며 쥐고 있던 몽둥이를 툭 하고 땅에 떨어뜨렸지요. 당장이라도 대문을 부수겠다며 기고만장하게 굴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왈패 대장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 왈패들 역시 쥐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납작 엎드려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상인들 중 누군가가 뜨거운 횃불을 휙휙 휘두르며 위협하자 왈패들은 기겁하여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집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헐레벌떡 뛰었고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다 발이 엉켜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방금 전까지 호되게 다스릴 듯 굴던 왈패들이 상인들의 기세에 완벽히 압도되어 주랭랑을 치는 꼴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역겨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홀로 남겨진 피조홍은 믿을 수 없는 눈앞의 상황의 넋을 잃고 입만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경멸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혀를 차더니 저마다 발에 신고 있던 낡은 집신을 벗어 그의 면상을 향해 집어 던지기 시작했지요. 퍽 툭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잔뜩 묻은 수십 짝의 집신들이 쏟아져 내렸고 피하려 두 팔을 내저으며 허우적대던 피조홍은 제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앞마당의 시커먼 진흙탕 속으로 얼굴을 처박으며 철푸덕 나자빠졌습니다. 질척거리는 진흙과 오물이 뒤섞인 구덩이에 코를 박은 피조홍은 사지가 축 늘어진 채 기절해버렸고 그의 굽은 등 위로는 더러운 집신들이 수북하게 쌓여 초라하고 냄새나는 무덤 같은 꼴이 되고 말았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혜롭게 상황을 제압한 7살 천재 아라는 창호지 너머로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방 안으로 돌아와 다시 반들반들한 목침을 조심스레 매만졌습니다. 참나무로 정교하게 깎아 만든 팔괘, 윤도 목침의 표면에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은 8개의 궤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 중심의 둥근 나침반 판은 손으로 밀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 나침반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단사의 머리를 어느 방위로 눕히느냐에 따라 잠꼬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만물이 깨어나는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 동쪽으로 바늘을 맞춘 뒤 단사의 무거운 머리를 조심스레 얹어 주었습니다. 단사의 머리가 동쪽으로 뉘어지자마자 쌕쌕거리던 숨소리 사이로 웅얼거리는 잠꼬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옅은 땀방울을 맺은 채 단사는 몽롱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내일 점심 무렵 전라도 전주부 남문 장터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하늘이 갈라지는 천둥 번개가
크게 칠 것이야. 그 소리를 들은 아라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고 다음 날 아침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전주부 남문 장터로 숨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펴고 있던 포목점 상인들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다들 어서 귀한 물건들을 안으로 들이셔요. 곧 하늘이 무너질 듯 무서운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햇살 쨍쨍한 하늘을 보며 콧방귀를 뀌던 상인들도 아란의 절박한 외침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서둘러 두꺼운 기름 종이를 씌웠고 정확히 해가 정수리 위로 떠오른 점심 무렵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처마 밑에서 무사히 물건을 지켜냈으며 아라는 미리 장만해 둔 기름종이 우산 100개 남짓을 비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티나게 팔아치워 순식간에 수십 냥의 엽전을 거머쥐었지요. 두둑해진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객주로 돌아온 아라는 이번에는 숨겨진 진실을 훤히 비추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남쪽으로 목침의 바늘을 덜컥 돌렸습니다. 단사의 머리가 눕혀지자 양미간이 찌푸려지며 은밀하고 부끄러운 비밀이 술술 새어 나왔지요. 안동 김대감네 셋째 아들 녀석, 어젯밤 뒷간 옆 컴컴한 창고에서 아버지의 은비녀 새 돈을 몰래 훔쳐 기생에게 주었네. 마침 그 사건으로 선량한 머슴 칠복이가 억울하게 하옥되어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린 아라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도적을 잡고 치안을 엄격히 담당하던 사법기관으로 죄인을 문초할 때는 극심한 형벌이 뒤따랐기에 칠복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억울한 자의 편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행동이라 아라는 굳게 믿었기에 서둘러 지필묵을 꺼내어 도둑질 전말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전주부 포도청 신문고 옆 붉은 기둥에 서신을 몰래 붙여두고 돌아온 다음 날 칼을 찬 포교들이 기방을 샅샅이 뒤져 기생의 치마폭에서 은비녀를 찾아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칠복이는 누명을 벗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풀려났습니다. 한편 전날 향교 앞마당 진흙탕에 처박혀 기절해 있던 피조홍은 밤이 깊어서야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 속에서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등 위를 짓누르던 낡은 집신 더미를 거칠게 밀어내고 일어난 그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임천 장터 구석의 허름한 객주 헛간으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지요. 촛불 하나만을 아슬아슬하게 켜둔 채 장터에서 들려오는 신기한 날씨 예언과 은비녀 사건의 소문을 낱낱이 주워들은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장부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빼곡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묻힌 붓끝이 종이 위를 긁고 지나갈 때마다 바득바득 이를 가는 소리가 헛간의 서늘한 정막을 찢으며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으며 기필코 그 목침을 빼앗아 복수하겠다는 시퍼런 다짐을 거듭 새기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아라는 우산을 팔아번 돈을 아낌없이 털어 장터 포목점에서 고운 붉은색 비단 이불을 샀고 내친 김에 최고급 식당에 들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을 한 상 가득 포장해 돌아왔습니다. 소 도축에 엄격한 제한이 있던 시절이라 소고기는 웬만한 양반 집 잔치상에나 오를 만큼 매우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 달짝지근한 간장 냄새와 고소한 향기가 뚜껑을 열자마자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엄청난 냄새에 단사의 콧망울이 벌렁거리더니 굳게 감겨있던 눈을 번쩍 뜨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란이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갈빗대 하나를 단사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단사는 입을 쩍 벌리더니
고기를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짭조름한 양념을 머금은 고기 덩어리들이 목구멍을 타고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갈비찜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낸 단사는 볼록해진 배를 두 손으로 통통 두드리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란이 새로 깔아둔 붉은 비단 이불 속으로 다시 파고들며 언제 고기를 먹었냐는 듯 순식간에 쌕쌕거리는 코골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아란은 배불리 먹고 곤히 잠든 단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고, 삐딱하게 놓인 단사의 머리를 편안하게 고정해 주려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팔괘, 윤도 목침의 둥근 모서리에 닿아 나침반을 돌리려던 찰나, 굳게 닫힌 창호지 문 밖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에아아웅하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는 기괴한 소리에 깜짝 놀란 아란은 어깨를 크게 움찔하며 온몸을 떨었고, 그 반동으로 이내 목침을 쥐고 있던 손이 땀에 미끄러지며 그만 삐끗하고 말았지요. 덜컥하는 불길한 마찰음과 함께 목침의 나침반 판이 거칠게 돌아갔고, 마치 녹슨 톱니바퀴가 억지로 맞물리는 듯한 찌기직 소리가 방 안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팽이처럼 빙글빙글 미친 듯이 돌던 뾰족한 바늘은 서서히 속도를 늦추더니 아란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미지의 방향을 향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란의 머릿속에는 지금껏 실험했던 방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재물의 흐름을 내다보던 서쪽, 날씨를 예고하던 동쪽,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던 남쪽, 그리고 이제 바늘이 멈춰 서려는 마지막 한 방향만이 남아 있었지요. 순간 방 안에 훈훈했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기이한 위화감이 온몸을 감쌌고, 아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바늘 끝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목침의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바늘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키고 멈춰선 바로 그 찰나, 여태껏 미동조차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단사의 온몸이 활대처럼 크게 휘어지며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나기가 그의 목통을 강하게 틀어쥐기라도 한 듯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거친 숨소리가 슉슉거리며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이마와 뺨을 흠뻑 적시며 턱 끝을 타고 장판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놀란 아란이 황급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단사는 마치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진 생선처럼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었고, 굳게 닫힌 두 눈꺼풀 밑으로 안구가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눈을 까뒤집을 듯한 기괴한 형상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단사의 양손은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부수어버릴 듯 억센 힘으로 노란 기름장판을 미끄러지듯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는데, 손톱 끝이 닳아버릴 정도로 바닥을 긁어대는 통에 찍찍하는 불쾌한 마찰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핏기가 가셔 창백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불을 머금은 화로처럼 검붉게 달아올랐으며,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튀어나와 몹시 고통스러운 지옥도를 홀로 걷고 있는 듯한 끔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아라는 단사의 기괴한 발작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그저 헉헉거리는 거친 숨만 몰아쉬며 뒷걸음질을 쳤고, 단사의 입술은 무엇인가 터뜨려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달싹거리며 알 수 없는 신음을 쉴 새 없이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단사의 입술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지더니
쇳소리가 섞인 헐떡이는 목소리가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원귀의 곡성처럼 방 안을 서늘하게 울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열을 뒤검은 구름이 팔도의 보리밭을 다 덮어 그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외침은 충청도, 임천 땅 전체에 닥칠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듯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단사는 목구멍이 터질 듯 절박한 심정으로 조선 전체가 맞닥뜨릴 끔찍한 위기를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단사의 상체가 허공을 향해 치솟았다가 다시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반동에 방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으며 그럴 때마다 아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두 다리의 힘이 풀린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한편 향교의 낡은 흙담박 으슥한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몰래 귀를 기울이고 있던 객주 피조홍은 담장을 넘어온 단사의 섬뜩한 목소리에 어깨를 크게 움찔하며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평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교활한 피조홍은 보리밭을 덮는다는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귓가를 때리자마자 탁한 두 눈을 번뜩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는 행여나 발소리가 날까 집신 바닥을 땅에 끌며 조심조심 다가가 허물어진 흙담 틈새로 비죽이 튀어나온 마른 나뭇가지들을 거친 손으로 툭툭 꺾어버리고는 다음 말을 낚아채기 위해 숨을 죽인 채 두 귀를 바짝 세웠지요. 방 안에서 다시 한번 몸을 옥죄는 듯한 발작을 일으키던 단사는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더욱 날카롭고 처절하게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말라 백성들이 살려면 단사는 하늘의 천기를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처럼 피 끓는 목소리로 짐승의 포효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고 기근을 극복할 단 하나의 구원책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마지막 남은 진기를 모조리 쥐어짜듯 턱관절을 딱딱거리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아라는 방바닥을 짚은 채 단사가 내뱉을 그 생명줄 같은 다음 말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마른 침을 삼켰고 담장 밖에 피조홍 역시 그 돈이 될 구원책을 독차지하기 위해 목을 길게 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바로 그 결정적인 찰나 담장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발도둠을 하며 엿듣기에 여념이 없던 피조홍이 이끼 낀 돌부리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다급하게 담벼락을 짚으려던 그의 굵은 손이 헛손질을 치고 말았고 뚱뚱한 몸뚱어리가 마치 짐짝이 굴러떨어지듯 마당 구석에 위태롭게 쌓아둔 텅 빈 옹기 항아리들 위로 요란하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롭고도 끔찍한 파여름이 조용하던 향교의 밤 공기를 무참히 찢어발겼고 산산조각 난 옹기 파편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지며 와장창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천둥벼락처럼 임천향교 전체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엄청난 굉음에 화들짝 놀란 방 안의 단사는 마치 오랏줄이 끊어진 사람처럼 커하고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번쩍 떠진 단사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이리저리 방황하더니 이내 흰자위만 허옇게 드러내며 뒤집혔고 뻗었던 팔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몸뚱어리가 바람 빠진 자루처럼 푹 꺼지며 다시 깊은 기절의 늪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근을 이겨낼 가장 중요한 비책을 뱉어내려던 찰나의 모든 진기가 끊어져 버린 단사의 입술에서는 깊은 기절의 숨소리만이 힘없이 새어나왔고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팽팽한 긴장감은 깨진 항아리 소리와 함께 허망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변고에
혼비백산한 아라는 무릎걸음으로 허겁지겁 다가가 기절한 단사의 어깨를 꽉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셔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셔요. 아라는 물기가 어린 목소리로 연신 단사를 부르며 그의 가슴팍을 꾹꾹 눌러보았지만 단사는 쌕쌕거리는 위태로운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뱉어낼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완전히 의식을 잃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식은땀이 범벅이 된 단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던 아라는 이 끔찍한 사태의 원흉이 담장 밖에서 들려온 그 불길한 파열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두려움을 집어삼킨 분노로 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라는 단사를 덮어주었던 이불을 거칠게 젖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쾅 소리가 나도록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싸늘한 밤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거칠게 휘젓는 가운데 아란의 매서운 시선이 박살난 항아리 파편들이 널브러진 담장 밑을 향해 빠르게 꽂혔고 그곳에는 깨진 옹기 조각에 긁혀 찢어진 칙칙한 비단, 옷자락 하나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둔탁한 발소리와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들은 아라는 방금 전 단사의 끔찍한 예언을 누군가 몰래 훔쳐듣고 달아났다는 사실과 그 불순한 자로 인해 조선에 닥칠 위기의 구원책이 영영 묻혀버렸다는 끔찍한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한참을 어둠 속을 노려보며 분을 사귀던 아라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에 적신 무명 수건을 꾹 짜서 단사의 뜨거운 이마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단사의 살갗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아라는 수건을 갈아주며 열린 방문 너머로 칠흑같이 어두운 북쪽 밤하늘을 몹시 불안하고도 착잡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북쪽 하늘에 붉고 탁한 기운이 서리거나 꼬리가 긴 혜성이 나타나면 대기근이 찾아오는 흉조로 굳게 믿어 몹시 두려워했는데 지금 아란의 눈에 비친 북쪽 하늘에는 별빛 하나 없이 검붉고 탁한 먹구름만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임천 땅을 통째로 삼킬 듯이 스멀스멀 몰려오고 있었지요. 단사의 예언을 절반만 훔쳐들은 피조홍의 발걸음이 객주 창고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조홍이 임천장터는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곡식까지 전 재산을 동원하여 모조리 사들였기 때문인데 쌀가만 일을 실은 달구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덜컹덜컹 먼지를 일으키며 객주 창고로 끊임없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면 나라에서 환곡 제도를 통해 관아의 창고를 여러 봄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갚게 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며 위기를 틈타 곡식을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피조홍은 그런 무서운 율법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수십 채에 달하는 넓은 창고 안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곡식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육중한 나무 덧문이 쾅쾅 닫힐 때마다 피조홍의 수하들은 팔뚝만 한 무쇠 자물쇠를 겹겹이 채우며 찰칵찰칵 쇳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테니 우리는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 피조홍은 창고 앞마당에 수하들을 모아놓고 찹쌀로 빚어낸 값비싼 탁주를 사기 그릇에 콸콸 넘치도록 따라주며
개걸스러운 축배를 들게 했습니다. 그릇이 쨍그랑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아들이 탁주를 꿀꺽꿀꺽 삼켜대자 피조홍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껄껄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흉측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골목길을 타고 스산하게 퍼져나가는 동안 임천 장터의 가난한 백성들은 쌀 한 톨 없는 텅 빈 쌀독 바닥만 박박 긁으며 푹푹 깊은 한숨만을 길게 내쉬고 있었지요. 한편 아라는 단사가 숨을 헐떡이며 제 끝맺지 못한 구원의 방책을 떠올리며 가물거리는 호롱불 앞을 밤새도록 서성거렸습니다. 발걸음이 낡은 마루 널빤지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아라는 두 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대기근 속에서 백성들을 살릴 작물이 과연 무엇일지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사의 잠꼬대에서 흘러나온 단서는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었는데 서책에서 읽은 구황작물 중 씨눈을 직접 땅에 묻어 기르는 것은 토란뿐이었기에 아란의 머릿속에 그 강인한 식물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옛 선조들의 민간 지혜에 따르면 척박한 자갈밭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토라는 오랜 세월 흉년마다 곤줄인 백성들의 목숨을 이어주던 든든한 구황작물이었지요. 그 사실을 번뜩 떠올린 아라는 무릎을 탁 치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고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움켜쥐며 반드시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굳은 결의로 눈동자를 반짝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인 이른 아침 아라는 인적이 드문 향교 뒷마당으로 숨어들어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의 단단한 흙바닥을 맨손과 호미로 미친 듯이 파내려 갔습니다. 서걱서걱 흙을 파내는 소리 위로 아란의 가쁜 숨소리가 섞여 들었고 이내 흙투성이가 된 손끝에 차가운 온기 표면이 닿자 그동안 삭바느질로 피땀 흘려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 든 도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엽전이 짤랑거리는 항아리를 품에 소중히 아는 아라는 혹여나 누가 볼세라 주변을 힐끗 살핀 뒤 치마폭을 펄럭이며 젠걸음으로 달려 행수 모루가 머무는 은밀한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쿵쿵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모루의 손에 무거운 항아리를 덥석 쥐어준 아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이 돈을 모두 써서라도 팔도의 토란 종구를 피조홍 몰래 남김없이 거두어 주시어라. 아란의 절박한 부탁에 모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상단의 인맥과 보찜 장수들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토란 종구를 은밀하게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신을 끌며 당도한 보부상들의 무거운 짐수레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마을 어귀로 연이어 들어섰는데 겉보기에는 흔한 옹기나 비단을 실은 듯 평범해 보였지만 수레 밑바닥 나무 판자를 뜯어내면 이중으로 짜인 비밀 공간 속에 흙이 묻은 튼실한 토란 종구들이 가득 숨겨져 있었지요. 모루의 치밀한 속임수 덕분에 피조홍 수아들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간 토란 수레들은 깊은 밤의 어둠을 틈타 무사히 빈민촌의 허름한 헛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한밤중 아라는 빈민촌 백성들과 단사 마마를 따르던 의로운 상인들을 인적이 끊긴 뒷산 기슭으로 은밀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우웅대며 퍼져나가자 아라는 삐걱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있던 헛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혀 산더미처럼 쌓인 토란 종구를 보여주고는 열흘 뒤 닥쳐올 대기근과 단사의 무서운 경고를 비장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하늘이 크게 노하여 온 땅의 비를 말려버릴 것이니 우리는 살기 위해 오늘 밤 당장 이 씨앗을 심어야 하오. 간절한 외침에 곤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살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를 다졌고, 아라는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는 직접 낡은 호미를 쥔 채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파종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어른 손 한 뼘쯤 되는 깊이로 푹 파내고 토란의 뾰족한 씨눈이 반드시 하늘을 향하도록 똑바로 뉘어 포슬포슬한 흙을 덮어야만 싹이 온전히 틉니다. 아란이 서걱거리며 흙을 파내고 씨앗을 심는 시범을 보이자 사람들은 대나무 바구니에 토란을 가득 담아 들고 버려진 험한 산비탈과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척박한 자갈밭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호미와 괭이가 억센 돌부리에 부딪히며 깡깡거리는 쇳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울려 퍼졌고, 땀범벅이 된 사람들은 거친 손으로 단단한 흙을 파고 또 파내며 필사적으로 토란을 심어 나갔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메마른 수만 평에 버려진 땅 아래에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할 수많은 토란 신운들이 캄캄한 흙 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친 채 하늘을 향해 다소곳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아라는 흙으로 비범벅이 된 두 손을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에 담가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깨끗이 씻어내고는 나무 물박을 들어 갓 심어 놓은 밭고랑 위에 찰박찰박 생명수를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머금고 촉촉하게 젖어드는 흙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젖은 두 손을 간절히 모아쥐고 제발 이 가엾은 씨앗들이 척박한 땅을 뚫고 무사히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자비로운 단비가 한바탕 쏟아져 내리기를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열흘의 시간이 쏜살같이 흐르고 마침내 단사가 불덩이 같은 몸으로 예언했던 바로 그 북쪽 하늘 저편에서 귀를 찢는 듯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몹시 불길하고도 매서운 바람이 임천 땅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거칠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북쪽 하늘을 까맣게 물들인 거대한 구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위밍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조선 팔도의 추수를 앞둔 누런 보리밭 위로 새까만 재가 내리듯 쏟아져 내렸지요.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굶주린 메뚜기 떼의 습격을 황충이라 불렀는데,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를 줄여가며 근신할 만큼 나라 전체의 명운을 뒤흔드는 끔찍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굶주린 벌레 떼는 탐스럽게 익어가던 보리, 이삭과 여린 줄기에 다닥다닥 달라붙어 기분 나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단숨에 갉아먹어 치웠고, 들이닥친 집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풍요롭던 들판은 앙상한 줄기만 남은 처참한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농민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거북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메마른 논두렁 위에 털썩 주저앉았으며 말라 비틀어진 보리 줄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원망스러운 하늘을 향해 목 놓아 통곡했지요. 보릿고개의 극심한 굶주림이 한계에 달해 산의 나무 껍질마저 동이 나버리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백성들은 충청도 임천 장터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객주 피조홍의 거대한 창고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은 백성들은 굳게 닫힌 두꺼운 나무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제발 창고 문을 열어 썩어가는 쌀이라도 조금만 내어달라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지요. 하지만 피조홍은 살이 뒤실뒤실 찐 얼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뽐내며 높은 담장 위로 거드름을 피우며 올라서서는 발 아래에서 흙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살려달라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해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비단 부채를 쫙 펼쳐 툭 튀어나온 배를 긁적이며
악독한 표정으로 이죽거렸습니다. 이 거지 발사계 같은 놈들 내 창고에 있는 쌀은 이제 한 톨에 1냥이니 쌀값이 어제보다 20배는 올랐느니라. 당장 돈을 내놓지 못할 거면 썩 꺼지거라. 그의 피도 눈물도 없는 조롱 섞인 호통에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서렸고 곳곳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곡소리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피조홍의 창고 뒷골목 쓰레기장 옆으로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전기수 모루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지요. 그는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대나무 피리를 꺼내더니 마른 입술을 축이고는 기이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릴 만큼 날카로운 곡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피리 소리가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그 소리에 자극을 받은 인근 야산의 굶주린 들쥐 떼가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부스럭거리며 창고 뒷벽 쪽으로 새까맣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거대한 쥐떼는 사나운 이빨로 피조홍 창고의 낡은 나무 벽을 갉아대며 순식간에 수십 개의 커다란 구멍을 뚫고 내부로 쏟아져 들어갔으며 겹겹이 쌓여있던 쌀과 잡고 가마니를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모조리 먹어 치우고는 그 자리에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쥐똥을 산더미처럼 싸놓았지요. 같은 시각 사랑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부른 배를 두드리던 피조홍은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각사각 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재물이 산처럼 불어나고 곡물이 익어가는 소리라 단단히 착각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배로 뛰어오른 비싼 값에 쌀을 팔아치워 엄청난 부를 거머쥘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창고의 무거운 자물쇠를 절렁거리며 열어 젖힌 피조홍은 그만 숨을 헉 들이키며 굳어버렸지요. 천장까지 닿아 있어야 할 쌀가마니들은 처참하게 찢겨 텅 빈 껍데기만 뒹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윤기 나는 쌀알 대신 누런 쥐똥만이 융단처럼 깔려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눈물을 쥐어짜던 악독한 자가 결국 그 끝없는 탐욕 때문에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하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이치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조홍은 눈이 희번덕거리며 쿵소리와 함께 쓰러져 기절해버렸지요. 무리하게 비까지 끌어다 쓰며 쌀을 사재기 했던 그는 그날 부로 관아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분노로 눈이 뒤집힌 채권자들이 험악한 기세로 저택으로 몰려들자 캄캄한 밤을 틈타 초라한 보찜 하나만 달랑든 채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치듯 야반도주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피조홍의 몰락으로 임천 장터가 발칵 뒤집힌 그 시각 버려진 향교의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누워있던 단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을 향해 몸을 잔뜩 웅크린 그는 수천만 마리의 벌레떼가 대지를 무참히 갉아먹는 병충해의 참상과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고통을 자신의 연약한 몸뚱이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지요. 단사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차가운 식은땀이 쏟아져 내렸고 온몸의 핏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달아오른 채로 덜덜덜 심하게 떨리며 점차 의식이 아득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읍내에 나가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고 급히 향교로 돌아온 아라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자마자 숨이 넘어갈 듯 심하게 경련하는 단사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치맛자락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방바닥을
기어가 단사의 불덩이 같은 상체를 와락 끌어안았으며 창백하게 질린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단사 어르신 제발 눈을 뜨셔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아란의 애끓는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찢어 놓을 듯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단사의 거친 숨결은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점점 옅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마저 멎어갈 듯 미약해지자 아란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단사를 영영 잃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꽉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치맛자락을 단단히 걷어쥐고 미친 듯이 향교 밖으로 뛰어나가 빈민촌의 허름한 움막들을 이리리 돌며 사람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도와주셔요. 단사 어르신이 숨을 거두려 하셔요. 아란의 다급하고도 절박한 외침에 놀라 뛰어나온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이 집과 거적대기를 엮어 급히 만든 조잡한 들것을 들고 달려왔으며 땀범벅이 되어 헐떡이는 단사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뉘어 굵은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단사의 숨결이 점점 옅어지며 향교 방 안과 너른 마당에는 아란의 애끓는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만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삐걱거리는 조잡한 들것 위에서 단사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리자 아란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들것에 거친 새끼줄을 꽉 부여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의 거친 숨소리와 낡은 집신이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으며 일행은 한겨울임에도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전라도 전주 성박 장터에서 가장 용하다는 명의당 의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지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칼바람에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아란의 귀에는 오직 잦아드는 단사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커다란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의원 어르신, 제발 문 좀 열어주셔요. 명의당 앞에 다다른 아란이 두꺼운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안쪽에서 투덜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짙은 약초 냄새가 풍기는 마루에 단사가 눕혀지자 백발이 성성한 늙은 의원은 황급히 다가와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는 놀라 쯧쯧 혀를 찼습니다. 이내 그는 침착하게 단사의 두꺼운 손목에 세 손가락을 얹어 지그시 눈을 감고 맥을 짚기 시작했지요. 조선시대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운과 혈의 흐름을 짚어내는 진맥을 통해 오장육부의 병증을 알아내었는데 손목의 박동을 세밀히 살펴 체질의 근본을 파악하고 음양우행에 무너진 조화를 맞추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며 늙은 의원의 미간이 깊게 패더니 이내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기이하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강하게 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짚히는 평범한 맥이 아니로다. 의원의 당혹스러운 외침에 아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지요. 어르신, 대체 무슨 몹쓸 병이 옵니까? 제발 살려만 주셔요. 아란의 절규에 늙은 의원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의 끝없는 수면욕과 비대한 몸집은 세간에서 말하는 흔한 게으름 병이나 탐식 때문이 절대 아니네. 이 기이한 맥박은 조선 땅 전체에 진동하는 백성들의 굶주림과 참혹한 고통을 제 한 몸으로 대속하여 모조리 흡수해내는 극히 신비하고도 가혹한 체질의 맥박이야. 그 충격적인 선언이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리자 들것을 메고 온 장정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입을 떡 벌린 채 도라르방처럼 굳어버렸고 방 안에는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아란의 뇌리에 단사가 시댁에서 밥이나 축내는 뚱보라며 온갖 멸시를 받다 끝내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 처참한 과거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단사는 그토록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없이 이 척박한 땅 백성들의 줄인 배와 쓰라린 고통을 묵묵히 제 살집으로 품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 이내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녀린 두 주먹이 나무 바닥을 쾅쾅 내리칠 때마다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육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바로 그 시각 아란과 빈민촌 사람들이 피땀 흘려 파종했던 산비탈밭 곳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져 누런 먼지만 흩날리던 척박한 황토 흙을 뚫고 굵직하고 푸른 새싹들이 맹렬한 기세로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어른 키만 한 넓은 잎을 펄럭이며 뿌리마다 팔뚝만 한 굵은 알을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 농서에 이르기를 토라는 척박한 땅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여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의 명주를 이어주는 으뜸가는 구황작물로 여겨졌는데 지금 산비탈을 가득 메운 푸른 토란밭은 그야말로 하늘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내려준 거룩한 축복이었지요. 믿기지 않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반신반의하며 녹슨 호미로 흙을 푹푹 파내자 흙더미 속에서 사람 머리통만 한 엄청난 양의 토란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하늘이 마침내 우리를 살리셨다. 곳곳에서 흙 묻은 굵은 토란을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소리와 환희의 찬 함성이 골짜기를 메아리치며 뒤흔들었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산에서 장작을 패어오고 마을 한복판 너른 공터에 커다란 무쇠 가마솥 10여 개를 걸어 맹렬하게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솥단지 안에서 걸쭉하고 뽀얀 토란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의 골목골목을 진동했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이 빠진 낡은 사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죽을 가득 퍼 담아 허겁지겁 들이켰고 입천장이 훌러덩대는 줄도 모른 채 개눈 감추듯 그릇 바닥을 긁어 비워냈습니다. 끔찍하고 참혹했던 대기근의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그 달콤하고 든든한 토란죽 한 그릇에 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는 벅찬 순간이었지요. 불룩해진 배를 두드리며 마침내 생기를 되찾은 백성들의 붉어진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했는데 바로 의원에서 다시 들것에 실려 마을 어귀로 돌아온 단사였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것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더니 거친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일제히 엎드려 단사를 향해 깍듯한 큰절을 올렸습니다. 땅의 끔찍한 고통을 제 몸으로 오롯이 받아낸 그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에 대한 뼛속 깊은 감사였으며 수백 명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아라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단사를 다시 향교의 좁고 서늘한 방으로 모셔와 깨끗한 이불을 덮어 정성껏 뉘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배를 불린 백성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지만 방 안에는 단사의 위태롭고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라는 매일 밤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단사의 크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쩍쩍 갈라져 트인 단사의 입술을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레 죽여주며 예전 어머니가 품에 안고 불러주던 따뜻한 자장가를 떨리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어르신, 이제 그 무겁고 고단한 짐 다 내려놓으셔요. 아란의 애처롭고 구슬픈 노랫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더니 이내 툭툭 떨어져 단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등 위를 속절없이 적셨습니다. 아란의 간절한 눈물방울과 작은 두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체온이 단사의 굳어버린 핏줄을 타고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밖에서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어 원통했던 땅에 굶주린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란의 지극한 온기가 단사의 텅 빈 기력을 꽉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동틀 무렵, 방 안에 마침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쇳소리가 섞여 나오며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헐떡이던 단사의 불규칙하고 거친 호흡이 마법처럼 잦아들더니 이내 아주 맑고 평온한 숨결로 바뀌어 고요한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단사의 짙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그가 길고 길었던 고단한 피로를 단숨에 털어내려는 듯 두 팔을 허공으로 뻗어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으드득하고 굳어있던 뼈마디가 경쾌하게 맞춰지는 소리와 함께 단사가 스르르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렸지요. 눈을 뜬 단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7살 아란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사는 아직 핏기가 덜 돌아 창백한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려 자신의 가슴팍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아란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렸지요. 거칠었던 숨결 대신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왔는데 단사는 입가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 추워. 배도 부르고. 그 따뜻한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란에 참았던 감정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버렸고 소녀는 단사의 포근한 품에 작은 얼굴을 깊이 묻은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친 세상 속에서 어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홀로 견뎌야 했던 지독한 두려움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쏟아져 나왔지요. 아란의 두 손이 단사의 해진 저고리 섭을 어찌나 꽉 움켜쥐었던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끄흑하며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소녀의 뜨거운 눈물이 단사의 가슴팍을 흠뻑 적시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상처마저 모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단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란의 까만 정수리에 자신의 턱을 괴고 쉴 새 없이 등을 쓸어내리며 소녀가 그동안 삼켜왔던 모든 서러움을 남김없이 토해낼 때까지 긴 시간을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번져나가 마침내 한양의 지체 높은 조정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평온을 되찾은 충청도 임천마을 한복판에 갑자기 수십 명의 역졸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우르르 몰려들더니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우렁찬 외침이 하늘을 찔렀지요.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녔는데 암행어사의 보고를 받은 임금이 친히 두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반쯤 가린 갓을 쓴 암행어사는 굶주린 땅의 기운을 다스려 수천 명의 백성을 구휼한 단사와 아란의 공로를 높이 사며 임금의 교지가 담긴 두루마리를 쫙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육중한 나무 괴짝 수십 개가 쿵쿵 소리를 내며 마당에 내려앉았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막대한 양의 상평통보와 쌀가마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금은 넉넉한 상전과 함께 임천고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답과 은자를 내려주셨으니 평생 흙바닥과 움막을 전전하던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대궐 같은 집의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하사받은 널찍한 기와집 마당에서는 며칠 내내 동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이 난 사람은 단연 장터의 재담꾼 전기수 모루였습니다. 모루는 수백 명의 장터 사람들을 널따란 마당에 둥그렇게 모아놓고 커다란 합죽선을 착하고 펼치며 두 사람의 진짜 영웅담을 신명나게 공연하기 시작했지요. 아, 글쎄 우리 단사 아씨가 그 무시무시한 지진 속에서 두 팔을 쫙 벌리고 땅의 맥을 콱 짚어버리니 성난 땅덩어리가 제 아무리 날뛰어도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렸다. 이 말씀 아니요. 모루가 이마에 땀방울을 맺혀가며 목청을 높일 때마다 구경꾼들은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집신 바닥으로 흙먼지를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옳지, 그렇고 말고 하는 추임새가 와락 터져 나오며 마당은 그야말로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흥겨운 잔칫날, 굳게 닫힌 소슬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밖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다급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과거 단사에게 온갖 구박을 일삼고 한겨울에 그녀를 가차없이 내쫓았던 시댁 식구들이 꾀죄죄한 몰골로 서 있었지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문이 열리자마자 마당 흙바닥에 넙죽 엎드리더니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지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라, 우리가 그땐 귀신에 씌어 큰 실수를 하였구나. 제발 이 늙은 어미를 용서하고 거두어다오. 조선시대에는 여인이 시부모에게 불순하거나 병이 있으면 내쫓을 수 있다는 칠거지약을 내세워 며느리를 함부로 쫓아내는 악습이 팽배했으나 임금의 하사를 받아 당당한 가주의 지위에 오른 단사 앞에서는 그 알량한 양반 시댁의 권위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단사는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선 채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시댁 식구들을 잠시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이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고 하하하 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통쾌함이 담겨 있었고 단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턱을 치켜들며 곁에 선 하인들에게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저자들의 곡소리가 듣기 싫으니 당장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거라. 단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가 시댁 식구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고 육중한 나무 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두꺼운 쇠 빗장이 덜컥하고 매섭게 걸리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코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시댁 식구들은 굳게 닫힌 소슬대문 앞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입맛을 쩝쩝 다시며 툴툴거릴 수밖에 없었지요. 쯔쯔 독한 것. 양반 체면에 더는 사정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홧김에 바닥에 침을 되뱉고는 구부정한 허리를 두드리며 돌아섰고 시누이 역시 원망 섞인 한숨을 푹푹 내쉬며 어머니의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그들이 질질 끄는 집신 소리가 거친 흙길을 스치며 사각사각 멀어져 갔고 한때 단사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은 임천마을 밖으로 불어오는 쓸쓸한 바람을 맞으며 초라한 뒷모습을 남긴 채 영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불청객들이 떠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 대청마루에는 따뜻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눈부신 금빛 조각들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란이 부엌에서부터 조심조심 소반을 받쳐 들고 총총걸음으로 다가왔는데 그 위에는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뽀얀 토란국 한 사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가을철 흙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토란은 조선의 백성들이 기력을 보충하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 끓여 먹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푹 끓여내면 그 부드러운 식감이 지친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달래주어 병우 회복에 으뜸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소반을 단사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아라는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무것도 예언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어요. 얼른 이 국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그릇이 밥상에 닿으며 달그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고 단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노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란이 처음으로 단사를 어머니라고 부른 그 짧은 한마디는 두 사람 사이에 쌓아온 수많은 밤과 눈물과 온기가 마침내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지요. 단사는 숟가락 가득 토란국을 떠서 입안으로 후루룩 들이켜자 진하게 우러난 고소한 국물이 마른 식도를 타고 뜨끈하게 넘어가는 꿀꺽 소리가 났습니다. 단사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으깨지는 토란 덩어리를 천천히 씹으며 오랫동안 굶주렸던 몸속 깊은 곳까지 든든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고는 흡족한 표정으로 눈을 가늘게 떴지요.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며 챙챙 맑은 소리를 낼 때마다 단사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느긋한 생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단사와 아라는 새 기와집의 널찍한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탁 트인 마당 너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기와 담장 너머로는 한겨울 눈이 거치고 찾아온 따스한 볕 아래 임천마을의 들녘이 바람에 스르륵 스르륵 흔들리며 은빛 물결을 일렁이고 있었고 마을 곳곳의 초가집 굴뚝에서는 백성들이 햅쌀로 배불리 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푸른 하늘을 포근하게 수놓고 있었지요.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풍경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평화로운 들녘을 감상하던 아란이 문득 고개를 돌려 방 한 구석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과거 매일 밤 자신의 머리맡을 지키며 무거운 운명을 짊어지게 했던 팔괘, 윤도 목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쪽이 재물의 흐름을, 동쪽이 날씨를, 남쪽이 감춰진 비밀을, 그리고 북쪽이 땅의 재앙을 드러내 주던 그 신비한 나침반에 내 방위가 아란의 뇌리를 잠시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아란은 더 이상 그 차갑고 딱딱한 목침을 가져오기 위해 몸을 일으키지 않았고 대신 단사의 넓고 푹신한 치마폭 위로 자신의 작은 머리를 툭 기대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웠습니다. 단사의 따뜻한 손길이 아란의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사락사락 넘겨주었고 그 다정한 온기에 아란의 숨소리는 이내 규칙적이고 깊어지기 시작했지요. 단사 역시 등 뒤로 쏟아지는 따스한 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아란의 작은 어깨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서서히 기대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운명의 예언도 뼈를 깎는 굶주림의 고통도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두 사람은 스르르 눈을 감았고 마루 위를 맴도는 고른 숨소리만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었음을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차가운 편견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잠들어 매몰차게 쫓겨난 단사와
버려진 향교에서 홀로 웅크려야 했던 7살 아란의 만남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지요. 세상은 단사를 게으른 뚱보라고만 손가락질했지만 아란은 그녀의 거친 잠꼬대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숨겨진 신비한 재주를 발견해내었습니다. 참나무 팔괘 윤도 목침을 돌려가며 단사를 정성껏 보살핀 아란의 모습은 누군가의 단점도 진실한 사랑과 만나면 놀라운 장점으로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요. 또한 아란이 집신 재료를 정가 그대로 보부상들에게 넘기며 지켜낸 상도의 정신처럼 이득 앞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토대임을 이 이야기는 넌지시 일러줍니다. 끔찍한 황충의 재난 앞에서도 오직 은자의 눈이 멀어 쌀까마니를 사재기 하던 객주 피조홍의 탐욕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가 창고에 복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진정한 행복을 지지 못한 반면 아란은 숨이 잦아드는 단사를 살리기 위해 거친 새끼줄을 꽉 부여잡고 칠흑 같은 한겨울 새벽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지요. 얼어붙은 흙바닥을 긁어대는 낡은 집신 소리와 함께 전주성 밖 명의당을 향해 뛰었던 그 절박한 걸음 속에는 세상 어떤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진정한 가족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사가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이제 안 추워 배도 부르고 나며 환하게 웃음 짓던 마지막 순간은 참으로 뭉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고 차가운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준 단사와 아란처럼 곁에 있는 이의 부족함을 다정한 시선으로 보듬어준다면 우리네 삶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나의 단점마저 특별함으로 안아주는 소중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그리고 스스로가 먼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